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개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신임 경제부총리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개각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아무래도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배려가 축을 이룬 거라는 게 뭐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 정치적 일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분들에게 길을 터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 총선 바로 그 시점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약 2년 정도의 그 임기가 중반으로 들어가는 반환점을 도는 네.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총선을 계기로 해서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내치 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중점을 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치권 인사들을 당으로 돌려보내고 국정 운영의 중점 방향과 관련해서 안정감 있는 뭐 관료 출신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전진 배치한다 이런 네. 의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치에 방점을 둔 개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만 바라보고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또 쇄신도 없고 감동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저는 포인트가 이번 개각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질이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저는 화두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경질 사유는 정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들을 전원 면담을 하고 경찰국을 신설해서 권력에다가 경찰을 갖다 붙이려고 하고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잼버리 최근에 이제 행정 전산망 마비까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경질 이유를 두고 이분을 그대로 뒀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사과와 반성, 통합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엑스포가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국격이 뭐 손상되고 실수됐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 이분에 대한 개각도 저는 포함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각은 총선만 대비하는 그런 내각이지 국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무감동한 개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는데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 개각에서 빠졌습니다. 자,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로 인선을 할 거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이제 그 내각에 있는 분들 중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연말까지 순차 개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외교부 장관의 거치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선의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기 때문에 지금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민감한 법무행정 처리해야 될 행정들이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화해내야 될 업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고요. 그래서 원포인트 개각이 될지 아니면 다른 분하고 해서 두세 분이 같이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순차적으로 개각이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겉으로는 이제 인사 검증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이제 외부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그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정부 여당의 히든 카드고 조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빨리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창당을 한다 그러고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생길 텐데 그러면 이슈를 정부 여당이 뺏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이슈 메이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아껴놓고 있다가 그때 이제 등장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관 인사와 더불어서 차관 인사도 이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인사가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인데요. 장미란 차관의 경우 경기도 오산, 그러니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임으로는 이미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장미란 차관에 임명된 지가 약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조금 더 역할을 했으면 국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께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든지 간에 총선에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인물을 뭐 투입하는 것이 뭐 하등 이상할 게 없고요. 정쟁 중심의 정치권에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거나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전진 배치를 하면 정치권 전체도 분위기가 일신되고 국민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다면 좀 짧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장미란 차관이 출마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무리 총선이 급하기로서니 너무 임명장에 잉크도 안 마른 이런 장미란 차관님, 제가 보기에 저번 정부 인사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참신했다. 또 지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이분을 또 총선에 차출한다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옳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 선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충직하고 순박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권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이제 각종 이제 공세가 시작될 거란 말이죠. 그런 공세와 어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그런 정치 투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이 범보수 인사 중 호감을 갖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고성국 TV 의뢰로 대구 시민 중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이달 1일에서 3일 실시한 조사 결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구 시민들이 범보수 인사 중에 호감을 갖는 인물 1위가 한동훈 장관입니다. 자, 2위 홍준표 시장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정말 압도적인 1위를 했는데 자, 대구에서 가장 호감 가는 범보수 인사로 꼽혔다.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죠. 뭐 지역을 가릴 것 없고 대구는 특히나 이제 그 오랫동안 전략적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시민들이시니까 더한데요.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치를 상징할 만한 스타성이라든가 메시지 전파력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정치권에서 보수 신당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 야권 지도부에 대응할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신선한 카드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 나온 게 뭐 38%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 어쨌든 그런 지금 현재의 그 정치권에 대한 교체 열망을 그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예, 저도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해봤지만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권력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뭐 사실 소통령이다, 뭐 또 아바타다 이런 식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은 다 대통령에게 이제 반기를 뭐 들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누구 표현대로 이제 한동훈 장관은 긁히지 않은 복권이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막상 출마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은 정말로 예민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메시지와 자기 철학을 밝혀야 되는데 가령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최상병 국정조사, 엑스포 책임 이런 정말 민감한 주제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에 본인의 진가가 발휘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대구 시민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관심 없다라는 답변이 42%로 조사가 됐고요. 국민의힘으로 복귀 바란다 23%, 신당 창당을 바란다는 답변은 21%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관심 없다가 가장 높았는데 관심 없다를 제외하고 보면 국민의힘으로 복귀하기 바란다, 신당 창당을 바란다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민심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니 관심 없다 하고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합치면 65% 아닙니까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대구 시민들께서는 그러니까 보수 신당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수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보수가 분열하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좋은 일 시키는 거다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깔고 있고 그런 우려를 나타내신 걸로 보고요.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의 어떤 시도나 실험을 하더라도 당 내에서 해라. 국민힘 내에서 하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개혁하고 바꿔 나가야지. 뛰쳐나가면 전체 판을 흔들고 흐리게 만들 뿐이다라는 말씀을 뜻을 나타내 주신 네.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 조사 결과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방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데 일부 동의를 합니다. 처분할 것은 뭐냐면은 대구 분들이 굉장히 의리를 중요시한다 이 말이죠.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저는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로서 틀린 말 한 건 아니거든요. 바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은 유승민 전 대표가 나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일부 대구의 건전한 합리적 보수층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바른 말을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강한 권력 지향성 그리고 이제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인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는 저는 크게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권고였던 이 주류 희생안이 당초 오늘 최고위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이 주류 희생안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박정화 대변인은 혁신위 보고 요청이 없었다라고 한 반면에 오신환 혁신위원은 최고위의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보고를 준비를 했지만 혁신위 안건을 모두 모아서 상정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혁신안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게 이제 시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고 받는 쪽과 보고하는 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언론에 사전에 뭘 보고할 건지 어떤 내용이 될 건지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 그 내실과 상관없이 무슨 지도부와 혁신위가 큰 충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거예요. 그게 당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라고 보고 질서 있는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뜻을 지도부가 보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혁신한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나왔던 5차례, 6차례 혁신안을 일괄 보고를 받으면 되지 한 개 한 개 받을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방식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일괄 보고를 받겠다는 뜻을 지도부가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12월 중순부터 당의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실상 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갑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면 그 공관위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혁신위 안을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현실적으로 변형시키고 수정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약 열흘에서 2주 정도인데 이 정도 시간이면 조금 보고 타임을 늦추고 당에서 대응하는 것도 좀 적절하게 맞춰 나가면 시기적으로도 좋고 당으로도 좋고 혁신위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일정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어차피 며칠 있으면 터질 시한폭탄의 폭발 시기가 늦은 것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인요한 체제가 곧 이제 토사구팽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저는 양비론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권한도 없는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너무 이제 크게 믿으신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윤심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필요 없는 분란까지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자기는 이제 서대문에 출마 안 한다, 희생한다 해놓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달라고 했는데, 네, 공관위원장. 예, 네.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관위원장이
출마 한번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이나 세력을 더 부식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희생한다 해놓고 그걸 요구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김기현 대표도 조금 경청하는 자세, 조금 열린 자세로 지금 거의 저번 주에 저런 말씀 하신 지 한 2시간 만에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안 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보면은 자기가 결국엔 촉발한 것이고 저는 인유한 체제와 김기현 체제가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망치안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유한 체제가 저렇게 토사구팽 당하고 저렇게 끝이 안 좋으면은 조금 시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도 뭐 곧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희생 안건을 공식 지도부에서 의결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오늘 지도부에서 이 희생 안건이 공식 의결되지 않으면서 7일 날 이것이 뭐 지도부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만약 7일에도 지도부에서 이것을 의결하지 않고 공관위에 넘기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이뇨한 혁신위가 조기 해체를 선언하고 한편 이와 더불어서 김기현 지도부에게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안건을 던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저는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희생해라, 뭐 불출마해라, 네. 뭐 험지 출마해라 이거를 갖다가 총선 4개월 앞두고서 미리 터뜨리고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상국회하고 뭐 특검법이니 뭐 이런 걸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지금 처리가 안 됐고 특검법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내가 희생하겠다, 불출마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슈 주기가 보름도 안 갑니다. 그러면 총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사용한 카드가 돼서 이게 당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 판단도 해야 되고 만약 교체를 한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혁신위가 그 교체라든가 희생을 얘기를 할 수 없는 기관도 맞지만 지도부가 그걸 받아서 의결한다고 해서 누구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네. 뭐 어느 지역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총선은 총선기획단,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이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밟아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지도부로서 굉장히 고충이 있을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그렇게 전폭적으로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국민의 여망이 담긴 혁신안이 여망이 담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 지도부가 이거를 수용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비대위원회는 구성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당 지도부가 붕괴되는 건데 그러면 총선 4개월 앞두고 한 3주 정도 극심한 내용을 겪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관위가 구성되고 선거대책위원회로 당이 넘어가면 지금의 당 지도부가 선거대책위원회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인물도 선거대책위원장이라든가 본부장으로 들어올 네.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언론에 얘기되는 것처럼 한동훈, 원희룡, 뭐 나경원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동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이게 지도부의 구성 면면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물 교체를 통한 비대위 효과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소화해낼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비대위를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비대위를 한 보름 전에 구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대위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뇨한 혁신위가 비대위 전환 카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순을 밟아가기에는 정치권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당이 또 이걸 놓고 어떻게 또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이 이제 한동훈 등판이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이제 당의 힘은 저는 한동훈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기현 체제가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의 김기현 체제가 오래 갈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쾌한 결별을 말했던 이상민 의원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어제 탈당문에서 현재 민주당을 고쳐 쓰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 이재명 사당, 개딸당 이렇게 작심 비판했는데 자 먼저 이 의원의 탈당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상민 장관 평소에 쓴소리할 때 경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의 말씀이나 진정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쭉 와서 지금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나 하는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이분이 또 옛날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이끄는 거기에 이제 출마해서 또 당선된 적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지조나 신념을 지키신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5선 의원을 하시면서 과실은 다 누릴 대로 누리셔놓고 본인이 희생하는 건 없고 본인이 희생할 타이밍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국민의힘으로 간다느니 아니면 또 제3지대 합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먹던 우물에 결국에는 침을 뱉는 계획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란 것이 어차피 더 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 당으로서는 5선 의원이 빠져나간 것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당도 조금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의원의 탈당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예정된 수순대로 제가 볼 때는 탈당이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가 되시고 난 뒤 1년 6개월 동안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에 치중하느라 민주당의 시스템 자체를 극도의 친위 정당으로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어떤 포용력을 보여준 적도 없고 최소한의 포용력을 보이려는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비주류는 계속 한쪽으로 몰려나가고요. 바깥으로 몰려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의 지금 탈당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결국 공천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더 많은 분이 탈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는 지금은 개별 의원의 한두 명의 탈당이지만 민주당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 기반이 균열되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면 이 파급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고 나중에 수습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 최초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내에 여파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 또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고요. 상당 부분 문제의식이 일치한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이 있는 것이고요.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도움이 될까, 그것을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먼저 주목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서 상당 부분 문제의식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감한다. 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또 제3지대의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혹은 네. 또 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뭐 조국이나 송영길, 추미애 같은 이런 분들보다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같은 이런 분들이 네. 언론에 나오고 발언을 하시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원로시니까 당이 내용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또 세 분 다 나름대로 이제 대권이나 차기에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만남을 이어가시는 것이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분 저는 다 존경하는 우리 정치 선배님들이고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뭔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깃발을 높이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설 것 같은 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세력을
결집을 시키고 메시지를 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가지고 또 뭐 정치적 훗날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렇게 보고요. 다만 우리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지도부들도 이 어쨌든 간에 정치 원로이시고 상당한 정치적인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선소리를 한다. 이거는 분명히 경청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반응을 내놓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김부겸, 정세균 총리 뭐 손을 잡고 탈당을 한다거나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행보를 시작하신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위축된 것도 맞는데 요 며칠간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력의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우선 자신의 명분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명분 확보를 통해서 지금 뭐 좀 추측을 해보면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정통 민주당의 본류에서 벗어났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은 민주당 정통 본류의 핵심들을 다 안고 가기 때문에 명분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호남의 지역 기반의 상당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점점 키워가는데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건 그 일환으로 보이고요. 이 판을 어디까지 키우냐면 제가 볼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민주당 세력,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까지 포용해서 연대와 명분을 구축해서 신당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카드를 낼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비명계들도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흩어졌던 이낙연계가 다시 뭉칠 수 있는 구심점도 확보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아직까지 탈당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달 중으로 당 지도부가 도덕성,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일에 대규모 토론회도 열 계획인데 자, 원칙과 상식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백가쟁명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원칙과 상식 이분들의 행보를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뭐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아니면 이준석이나 다른 신당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그야말로 공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항상 이제 뭐 반 이재명 또는 비 이재명의 목소리를 내왔고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자신들의 선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정부 여당이 험지 출마로 뭐 중진들을 대거 이제 내몰고 그 자리에 만약에 금액관들이나 윤석열 호위병들을 꽂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친명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지나치게 자신들이 그립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을 만약에 공천에서 너무 표신하게 배제할 경우에 국민들의 또 호평을 받기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들을 세력화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에서도 이분들의 목소리에 또 어느 정도 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비주류가 한쪽으로 몰려서 탈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칙과 상식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든 원칙과 상식이든 만약에 신당 쪽으로 움직인다면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을 겨냥하는 신당이 아니고요. 예. 호남 지역 기반 신당을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12월 중순으로 원칙과 상식이 시한을 제시를 한 것은 신당 행보를 그보다 늦어지면 힘들어진다라는 문제의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은 다 버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호남 신당을 그리는 사람들의 밑그림은 뭐냐면 몇 년 전에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지역구 거의 전석을 석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신당이었죠. 그때 아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8석인가 뭐 9석 빼놓고 다 뺏겼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그쪽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지
송영길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이준석이라든가 이분들이 그리는 신당 그림은 아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지역 기반을 파먹어 들어가는 신당을 그리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